엄마는 친구가 가족보다 더 중요하신가 봐요. 민지야, 그게 아니라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는 엄마 인생 사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65세 이정숙 씨가 딸에게 받은 문자입니다. 대체 이 모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구 상곡동에서 혼자 살고 있는 올해 65세 이정숙입니다. 남편은 2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습니다. 딸 민지는 38세, 회사를 다니면서 7살 된 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죠.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손주 봐달라면 달려가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밥 먹던 그런 할머니였죠.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이 떠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매일 혼자 집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가끔 전화해서 엄마 밥은 드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그 말 뒤에 숨은 뜻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잘 지내고 계시죠? 걱정 끼치지 마세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김치 한 통과 계란 몇 개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밥을 차려 먹을 기운도 없었고 누굴 위해 요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시장 입구 과일 가게 앞에서였습니다. 한 무리의 아주머니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6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분들이었는데 모두 밝은색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야, 영희야, 다음 주 설악산 단풍 구경 어때? 좋지. 미란이 너도 가는 거지? 당연하지. 우리 이제 놀 때 놀아야지. 언제 또 이렇게 건강하게 다닐 수 있겠어? 그분들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밝고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나 봅니다.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 혹시 등산 동호회 관심 있으세요? 우리 매주 화요일, 목요일 산 타러 다녀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놀러 다녀도 되나? 남편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적막한 우리 집이 떠올랐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거실, 남편 사진만 바라보며 보내는 저녁 시간들.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저는 박영희, 최순자, 김미란 씨를 만났습니다. 모두 저처럼 남편을 먼저 보내거나 자식들이 독립해서 혼자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첫 등산을 갔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계양산 정상에 올랐을 때 탁 트인 풍경을 보며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아, 시원하다. 이게 사는 거지. 우리도 우리 인생 좀 살아야지.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래,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등산복을 챙겨 입었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 날이면 일찍 일어나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 괜찮네 하고 웃는 제 모습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딸 민지는 처음에 좋아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친구분들 만나니까 좋으시죠? 응, 엄마 나이에 뭐. 그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단 낫지. 저는 조금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다니세요. 아빠 돌아가시고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때만 해도 딸은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응원해줬습니다. 문제는 한 달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회사 미팅이 있어서요. 서연이 유치원 끝나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핸드폰 화면 속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목요일, 친구들과 북한산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한데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제가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미안하다, 딸.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서운함이 묻어나는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등산을 갔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민지도 이해해주겠지. 정말이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오후에 서연이 병원 데려가야 하는데 제가 회의가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세요? 친구들과 수요일 영화 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민지야, 엄마 내일 약속이 있어. 또요? 엄마 요즘 매일 약속 있으시네. 문자 끝에 점이 3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서연이 생일 파티 하려고 하는데 미리 와서 음식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날은 친구들과 강화도 1박 2일 여행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민지야, 그날 엄마 여행 가는 날이야. 미리 말했잖아. 네, 알겠어요. 딸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일주일 동안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멸치볶음, 깻잎지,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손녀 서연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따로 해서 통에 담았습니다. 요즘 자주 못 봐줘서 미안한 마음에 무거운 보냉백을 들고 딸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문을 열며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손녀를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근데 할머니 요즘 맨날 어디가? 엄마가 할머니 바쁘시대. 거실에서 민지가 나왔습니다. 딸은 제가 든 보냉백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꽉 다물고 받아들었습니다. 반찬 좀 해왔어. 너 바쁜데 챙겨 먹기 힘들지. 네, 감사합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친구들이랑 바빠서 그래. 우리 서연이 미안해. 할머니는 나보다 친구들이 더 좋아? 서연이의 질문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서연이가 제일 좋지. 그럼 우리 집에 자주 와. 저는 대답 대신 서연이 머리만 쓰다듬었습니다. 민지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면서도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차 한 잔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 이제 가볼게. 서연아, 할머니 또 올게.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지는 문틈 사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서운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이제 좀 내 시간 가져도 되잖아. 다음 날 아침 저는 익숙하게 등산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 가방은 친구들과 처음 등산 갈 때 새로 산 것이었습니다. 밝은 보라색의 군데군데 꽃무늬가 그려진 제 나이에 좀 젊어 보이는 디자인이었지만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가방을 멜 때마다 묘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친구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40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모자를 쓴 제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야. 이정숙. 현관문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급한 회의가 잡혔어요. 서연이 유치원 끝나고 봐주실 수 있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저는 손에 든 등산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가방이냐, 손녀냐, 친구들이냐, 가족이냐, 제 인생이냐, 엄마의 의무냐. 결국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엄마 오늘도 약속이 있어서 못 봐줘.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왜인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괜찮아. 민지도 이해해 줄 거야. 그날 저녁 등산에서 돌아온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산 정상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켰을 때 그 기분 좋음은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민지에게서 온 문자 한 통. 엄마는 친구가 가족보다 더 중요하신가 봐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닌데. 하지만 답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손엔 여전히 등산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9월 초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영애 씨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야, 추석 연휴 때 강원도 가는 거 어때? 2박 3일 패키지인데 비수기라 엄청 싸대. 좋지. 나 명절 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 순자 씨가 맞장구 쳤습니다. 정숙이 너는 어때? 같이 갈래?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추석이면 보통 딸네 집에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추석엔 남편 빈소가 채 끝나기도 전이라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지 못했죠. 올해는 나도 좀 쉬고 싶은데. 나도 갈게. 어차피 딸내도 다 컸는데 뭐. 그렇게 저는 강원도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추석 2주 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추석 땐 우리 집에서 같이 보내줘? 제가 미리 장 봐둘게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민지야, 그게 엄마 혼자 계시면 쓸쓸하실 것 같아서. 작년엔 아빠 돌아가시고 제대로 못 쓰셨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지야, 사실은 엄마가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추석 연휴에 강원도 2박 3일. 친구들이랑 예약했어. 엄마, 명절인데요? 민지의 목소리 톤이 확 바뀌었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가서 음식만 하고 내 시댁 식구들 오기 전에 엄만 가야 되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도 그랬잖아. 엄마가 아침 일찍 가서 음식 다 차려놓으면 점심 때 너희 시댁 식구들 오고, 엄마는 어색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찍 나왔잖아. 그건 시댁 식구들이랑 오래 계시면 불편하실까봐. 불편한 게 아니라 엄마는 그냥 음식 만드는 사람 같았어. 명절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번엔 엄마도 좀 쉬고 싶어? 너희끼리 해도 되잖아. 할 말 없네요. 알겠어요. 좋은 여행 다녀오세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명절 때 쉬면 안 돼? 평생 명절마다 부엌에서 고생했는데. 시댁 제사, 명절 음식 준비, 설거지. 4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단 한 번도 명절에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좀 놀아도 되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저는 큰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 핸드폰을 보니 민지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명절 인사도 안 하네. 조금 서운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화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터미널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수가 여기 오늘부터 3일 동안 신나게 놀자. 버스에 오르며 저는 문득 작년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빈소 앞에 앉아있던 제 모습, 검은 한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던 그때, 올해는 다르게 보내고 싶었어. 그게 잘못인가? 강원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 맑은 계곡물, 맛있는 음식들, 친구들과 웃으며 사진도 찍고 밤에는 펜션에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정수가 표정 왜 그래? 안 좋은 일 있어?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딸 생각이 나서. 아이고, 딸은 딸 인생 있고 너는 너 인생 있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맞아. 우리 나이에 자식 눈치 보고 살면 언제 우리 인생 살아? 친구들은 그렇게 위로해줬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추석 당일 밤 저는 몰래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추석 잘 보내고 있니? 서연이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네, 잘 보내고 있어요. 단 한 줄. 그것도 존댓말이었습니다. 2박 3일의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추석 전에 딸이 갖다 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찬들을 꺼내 데워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추석 음식은 왠지 맛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여전히 민지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해 볼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지야. 추석은 잘. 엄마 할 말 있어요.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는요,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명절에 여행 가시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저랑 서연이보다? 민지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작년에 아빠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추석이잖아요. 당연히 가족끼리 모여서 아빠 생각하면서 보낼 줄 알았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셨죠. 강원도 가서 사진 찍고 좋아하셨죠. SNS 다 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 명절 음식 혼자 다 준비했어요. 회사 휴가 내서요. 서연이는 할머니 언제 오냐고 하루 종일 물어봤고요. 민지야, 미안해. 그런데 엄마도 뭐요? 엄마 인생 살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엄마 노릇 안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엄마도 좀 쉬고 싶었어. 평생 명절 때마다 부엌에서 고생했잖아. 그래서 이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손주 보는 것도 귀찮고 명절 오는 것도 귀찮고 저희 신경 쓰는 것도 다 귀찮으시다는 거죠?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그런 뜻으로.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요즘 친구들이 우리보다 더 좋으시죠?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있으면 엄마도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서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지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사람 대접이요? 그럼 저희는 엄마를 사람 대접 안 했다는 거예요? 민지야, 엄마 말은. 됐어요. 이제 알겠어요.
엄마는 이제 우리보다 엄마 인생이 더 중요하신 거죠. 민지야, 엄마, 이제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손주 보는 것도 귀찮으시다며요? 이제 안 맡길게요. 민지야, 진정하고. 전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아빠 살아계실 때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아빠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변하시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야, 그건 됐어요. 엄마, 친구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는 엄마 없이 잘 살게요. 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돼?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인가?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달은 밝았습니다. 문득 남편이 그리워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본 것. 늘 가족 뒷바라지만 하느라 우리 둘만의 시간은 없었던 것. 그래서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건데.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우리보다 엄마 인생이 더 중요하신 거죠. 그게 잘못된 건가? 다음 날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제 딸이랑 크게 싸웠어. 추석 때 여행 간 것 때문에. 에이, 신경 쓰지 마.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영애 씨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근데 딸이 너무 섭섭해 하더라고. 내가 너무한 건가? 정수가 너 가족들 위해 평생 희생했잖아. 이제 좀 내 인생 살아도 되는 거야. 맞아. 자식들도 다 컸으면 알아서 해야지. 엄마한테 의지하기만 하면 안 되지. 친구들은 그렇게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날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무섭지 않아? 라고 물어보던 민지. 대학 합격하고 기뻐하며 안기던 민지.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눈물 흘리던 민지. 내가 딸을 너무 모르게 한 건가?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문자를 보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근데 뭐가 미안한 거지? 내가 내 인생 산 게 잘못인가? 하지만 동시에 딸의 서운한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추석 이후 민지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화가 났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밥 드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짧은 안부 전화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문득 달력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10월 15일, 손녀 서연이 생일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서연이 생일 선물을 미리 사러 다녔습니다. 딸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인형을 고르고 케이크도 예약하고. 하지만 올해는 민지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생일 3일 전 저는 용기를 내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지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네. 차갑고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이 생일이 이번 주잖아. 엄마가 선물 사줄까 해서.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할머니가 선물을. 엄마 바쁘시잖아요.
친구들이랑 약속도 많으시고 저희 일로 신경 쓰지 마세요. 민지의 목소리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그날은 시간 됐어요. 서연이한테도 할머니 바쁘시다고 말했어요. 이해한대요. 그래. 네. 그럼 끊을게요. 민지는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월 15일 서연이 생일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백화점에 갔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할 만한 인형을 골랐습니다. 예쁘게 포장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들고 딸네 집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결국 아파트 경비실에 선물을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15동 503호 이민지 씨 댁에 전해주세요. 성함은요? 그냥 할머니가 놓고 갔다고만 전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서연이 생일 선물 경비실에 맡겨뒀어. 서연이한테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줘. 생일 축하해. 문자는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날 밤이 되어도 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영애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정수가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어제 손녀 생일이었거든. 근데 초대를 못 받았어. 뭐? 손녀 생일에? 순자 씨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딸이랑 추석 때 싸우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 선물은 맡겨뒀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더라. 에이, 딸이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명절 한 번 안 갔다고 그렇게까지 해? 미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 정숙이 너 평생 가족 위에 살았잖아. 이제 좀 내 인생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근데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가 너 자식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자식들이 이기적인 거지. 영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지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 제 품에 안겨 있는 민지. 첫 돌 때 한복 입고 웃고 있는 민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민지.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입고 눈물 흘리던 민지. 사진 속 민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민지에게 긴 문자를 썼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추석 때 일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봐. 내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서연이 생일에도 못 가서 미안하고 엄마가 잘못했어.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엄마 말도 들어줬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딸. 문자를 보내고 나서 떨리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5분 후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민지에게서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정말로 화가 났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가도 웃으며 사진을 찍어도 뭔가 공허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 조용한 부엌, 울리지 않는 전화. 예전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던 전화가 이제는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손녀 서연이 할머니,
하고 부르던 목소리도 그리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딸이 저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도 혼자 남았을 때도 이렇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거부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친구가 가족보다 더 중요하신가 봐요. 하지만 딸에게 그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등산 가방을 보았습니다. 예전엔 이 가방을 멜 때마다 설렜는데 이제는 뭔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다시 등산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연락이 끊긴 지 2주가 더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사위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진우야, 무슨 일이야?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는 모르고 왔어? 네. 제가 몰래 나왔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민지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 일에 서연이 돌보고 집안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들어요. 근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우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지는요, 장모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추석 때요. 민지가 혼자 명절 음식 다 준비했어요. 아침부터 전 부치고 나물 만들고 오후에 주방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우냐고 물었더니 민지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없으면 내가 힘들 것 뻔히 알면서 엄만 여행 갔다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자꾸 할머니 언제 와? 물어보면 민지가 할머니 바쁘셔라고 대답해요. 그럼 서연이가 울면서 할머니가 나 싫어하는 거야? 하고 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장모님, 민지는 장모님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걸 알아요. 그래서 더 서운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위해 살던 엄마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셨을까 하고요. 근데 장모님,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민지 입장도 이해가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장모님이 좀 그러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손주 봐달라는데 거절하시고 명절에 여행 가시고 민지가 힘들어하는데도요. 진우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민지랑 이야기하다가 깨달았어요. 민지는 장모님 입장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더라고요. 민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평생 가족 위에 사셨으니까 당연히 손주도 봐주실 거야. 명절에도 당연히 오실 거야 라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닌 거 알아요. 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장모님도 이제 좀 쉬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등산도 가고. 그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민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엄마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신 분인데 왜 갑자기 친구들이 더 중요해졌지? 라고 생각해요. 장모님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장모님, 제 생각엔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장모님 자신으로 사시는 거 아닐까요? 뭐, 평생 엄마로
며느리로, 할머니로만 사셨잖아요. 이제 좀 이정숙으로 살고 싶으신 거잖아요. 진우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근데 민지는 그걸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구나라는 걸요. 장모님, 한 번만 민지랑 진지하게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민지가 만나주겠어? 제가 설득해 볼게요. 장모님이 왜 그러시는지 장모님도 힘드시다는 걸 민지가 알아야 해요. 그럴까? 네. 민지도 지금 육아하면서 힘든 거 알잖아요. 장모님이 손주까지 돌보면 또다시 40년을 그렇게 사셔야 한다는 거, 그걸 민지가 이해하면 달라질 거예요. 진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기회 만들어 볼게요. 진우가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니, 변한 게 아니에요. 평생 참고 살았던 거죠. 엄마니까, 며느리니까, 할머니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근데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제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다음 날 오후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장모님, 민지가 만나자고 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장모님 댁에서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딸을 만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민지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줄까? 현관에 놓인 보라색 등산 가방을 보았습니다. 이 가방을 멜 때마다 느꼈던 자유로움. 친구들과 웃으며 산을 오르던 시간들. 나로 살 수 있었던 순간들. 하지만 동시에 이 가방은 저와 딸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토요일에 민지에게 내 진짜 마음을 말해야겠어.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민지가 온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거실을 서성이다가 문득 장롱 위 오래된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20년은 넘게 열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자를 가져와 올라서서 상자를 내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20대 시절의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스케치북, 물감이 굳어버린 붓들, 연필 케이스, 그리고 한 장의 종이, 미술대학 합격 통지서, 1985년 2월 15일자, 이정숙 귀하, 본교 서양화과에 합격하셨음을 통보합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이 종이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통지서 밑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20살의 저. 단발머리에 청바지를 입고 꿈에 부풀어 있던 모습. 이때는 정말 행복했지.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생 민지를 키우며 살았지만 동시에 평생 제 꿈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민지를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동시에 항상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나도 대학 갔으면 어땠을까? 나도 그림 그리며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어요. 좋은 엄마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남편이 2년 전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도 되는 건가? 40년 동안 며느리로, 엄마로, 아내로만 살았는데, 이제 좀 이정숙으로 살아도 되는 건가? 그래서 시장 친구들을 만났고, 등산을 시작했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해하지 못하겠죠. 민지가 아는 엄마는 항상 집에 있고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손주 봐주는 엄마니까요. 갑자기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라고 하니까 민지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겠죠. 엄마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하지만 변한 게 아니에요. 이제야 제가 되는 거예요. 40년 만에. 내일 민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 합격 통지서를 보여줄까요? 40년 전 포기했던 꿈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엄마도 좀 쉬고 싶어라고만 말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5세의 제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하지만 요즘은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산을 오르고 여행 다니고 사진 찍으면서 살았으니까요. 이런 내 모습이 민지한테는 낯설겠지. 평생 집에만 있던 엄마가 갑자기 밖으로 돌아다니니까요. 잠이 오지 않아서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글로 적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 정말 행복했어. 작고 예쁜 내가 내 품에 안겼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근데 동시에 엄마는 그날 내 꿈을 포기했어. 미대 합격했던 거 알아? 엄마도 한때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결혼하고 너를 낳고 좋은 엄마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40년 동안 엄마는 이정숙이 아니라 민지 엄마로만 살았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행복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 근데 아빠가 떠나고 나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 나도 좀 나로 살고 싶다고. 민지야,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변한 것처럼 보였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변한 게 아니야. 이제야 나로 돌아오는 거야. 40년 만에.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찢었습니다. 이런 걸 민지에게 보여주면 민지는 뭐라고 생각할까? 그럼 날 낳지 말았어야지라고 할까요? 엄마 인생이 불행했다는 거예요? 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민지를 키우며 행복했어요. 근데 동시에 제 인생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미묘한 감정을 어떻게 딸에게 설명해야 할까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후 2시, 민지가 온다는 시간. 저는 집을 청소하고 민지가 좋아하는 김치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민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상자 속 합격 통지서가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꿈꿨던 화가의 삶, 포기했던 미대, 그리고 이제 65세에 다시 찾은 나. 1시 50분. 거실 시계를 보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0분 후면 민지가 올 겁니다. 2달 만에 보는 딸. 잘할 수 있겠지. 민지도 이해해 주겠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민지가 이해하지 못하면? 만약 오늘 대화가 잘못되면? 완전히 남처럼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2달 만에 보는 딸. 야윈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들어와. 네. 민지는 짧게 대답하고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서연이는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맡기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부친 김치전을 내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해봤어. 감사합니다. 민지는 존댓말을 했습니다.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참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우 오빠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응? 뭔데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추석 때 일 정말 미안했어. 그래서요? 그리고 서연이 생일 때도 엄마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민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민지야, 엄마도 엄마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말씀하세요. 엄마가 요즘 친구들이랑 많이 만나는 거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 알아. 근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40년 동안 가족 위에서 살았잖아. 시집살이하고 너 키우고 아빠 뒷바라지하고 한 번도 내 시간 가져본 적이 없었어. 근데 아빠가 떠나고 나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 이제 엄마도 좀 쉬고 싶다. 내 인생도 좀 살고 싶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니? 민지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는 버리신 거예요? 버린 게 아니라 명절에 여행 가시고 손주 봐달라는데 거절하시고 서연이 생일에도 안 오시고 그게 버린 게 아니면 뭐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전 엄마가 평생 가족 위에 사신 거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존경해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변한 게 아니야. 엄마는 이제 뭐요? 자유롭게 살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저희는요? 민지야, 엄마 말 좀 끝까지 들어봐. 싫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뻔해요. 민지가 일어섰습니다. 엄마도 힘들었다. 엄마도 쉬고 싶다. 그런 말씀하시려고 저 부르신 거죠? 민지야. 근데 엄마, 전 엄마보다 더 힘들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 다니면서 서연이 키우고 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자요. 주말엔 밀린 집안이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도움을 청한 건데 엄마는 친구들이랑 등산 가시고 여행 가시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야, 그럼 엄마가 서연이 계속 봐줘야 해? 엄마도 이제 쉬고 싶다고. 쉬고 싶으시면 쉬세요. 근데 왜 저한테 상처를 주세요? 엄마가 언제 너한테 상처를. 명절이요. 명절에 가족들 다 모이는데 엄마만 안 오셨잖아요. 작년에 아빠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전 혼자 명절 음식 다 준비했어요. 전 부치고 나물하고 국 끓이고 아빠 생각하면서 울면서 했어요. 민지야, 엄마도. 엄마는 뭐요? 강원도 가서 사진 찍고 좋아하셨죠? 엄마 얼굴에 웃음꽃 활짝 피었더라고요. 그 사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엄마는 이제 우리 없이도 행복하시구나. 우리는 이제 필요 없으신 거구나 라고요. 민지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손주 안 봐주시고 명절에 안 오시고 제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게 가족한테 할 짓이에요? 민지의 말에 저도 화가 났습니다. 민지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내 인생 살 권리 있어. 그래요, 사세요. 근데 왜 저희한테 상처 주면서 사세요? 엄마가 언제? 서연이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매일 물어봐요. 할머니 언제 와? 할머니 나 싫어해? 하고요. 생일날이요. 서연이가 케이크 불 끄면서 소원 빌었어요. 뭐 빌었는지 알아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다고요. 7살짜리가 생일 소원으로 할머니를 불렀어요. 민지야. 근데 엄마는 선물만 경비실에 맡기고 가셨죠.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엄마가 그날 가려고 했는데 초대를 안 받아서. 초대요?
엄마,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지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초대장 보내야 손주 생일에 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민지야, 내가 화나 있는 거 알아서. 전 화난 게 아니에요. 실망한 거예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분이 정작 본인은 가족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등산 가시고, 주말엔 여행 다니시고, 1년 동안 저희 만난 게 몇 번이에요? 민지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제 짐이시죠? 귀찮으시죠? 민지야, 그런 말 하지 마. 아니면 왜 이러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손주 봐달라면 달려오셨잖아요. 명절 때 제일 먼저 오셔서 도와주셨잖아요. 그때랑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요? 엄마가 달라지신 거죠. 친구들 만나시면서요. 민지가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오늘 와서 확인했어요. 엄마는 이제 정말 변하셨구나. 민지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안 들어요. 들어봤자 엄마도 힘들다. 엄마도 쉬고 싶다. 그런 말씀뿐이시잖아요. 민지야. 민지가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엄마 친구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는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민지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는 엄마 인생 사세요. 저희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지야. 하지만 이미 딸은 떠났습니다. 거실에는 손도 대지 않은 김치전만 남아 있었습니다. 1시간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대화로 확신했어요. 엄마는 이제 우리보다 엄마 인생이 더 중요하시다는 거.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이한테도 할머니 바쁘시다고 할게요. 엄마 인생 잘 사세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민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할머니가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다. 서연이의 생일 소원. 엄마는 이제 우리보다 엄마 인생이 더 중요하시다는 거. 민지의 마지막 문자. 핸드폰을 들고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엄마 말 좀 들어줘. 제발.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뭐였지? 자유, 내 인생? 그걸 얻기 위해 딸을 잃은 건가요? 현관에 놓인 보라색 등산 가방이 보였습니다. 예전엔 이 가방을 멜 때마다 설렜는데 이제는 이 가방이 미웠습니다. 다음 날 영애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내일 등산 가자. 날씨 좋대. 미안, 나 못 갈 것 같아. 왜? 어디 아파? 아니,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무슨 일 있어? 딸이랑 만났다며? 응, 만났는데 더 안 좋아졌어. 전화 너머로 영애 씨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너무 신경 쓰지 마. 딸이 이해 못하는 건 딸 문제야. 근데 내가 너무한 건가 싶어. 뭐가 너무해? 인생 다 바쳐서 이만큼 키워놨으면 됐지. 언제까지 자식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야? 정수가 넌 충분히 엄마 역할 했어.
이제 좀 내 인생 살아도 되는 거야. 시간 지나면 딸도 알게 될 거야. 그럴까? 그럼 자식들도 나중에는 이해하게 돼 있어.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등산 가방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완전히 끊긴 겁니다. 민지와의 대화가 실패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딸에게서 단 한 번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저를 등산에 초대했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르면서도 자꾸 민지와 서연이가 떠올랐습니다. 12월 초 동사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 안내문이 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위내시경하고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숙님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서요. 정밀 검사 받으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소견이요? 네, 위쪽에서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직 검사까지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너무 길었습니다.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12월 20일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숙님 결과 나왔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상담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로는 안 되나요? 직접 오셔서 설명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병원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정숙님 조직 검사 결과 위암으로 확진됐습니다. 암이요? 네. 다행히 초기입니다. 1기 초반이고요. 림프절 전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암, 수술, 항암 치료.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지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딸에게 알려야 하나? 하지만 3개월 전 민지의 마지막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결국 저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술, 혼자 받아야 하나? 항암 치료, 혼자 다녀야 하나?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함께 왔을 텐데, 딸이 옆에 있었으면 손을 잡아줬을 텐데.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내일 등산 갈래? 미안, 몸이 좀 안 좋아서. 또 요즘 자주 안 좋다고 하는데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감기 기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1월 5일. 그동안 여러 번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수술 전 검사, 마취가 상담, 입원 준비. 매번 혼자 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주변에는 가족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딸이 엄마 손을 잡고 있고 남편이 아내 옆에 앉아 있고 저만 혼자였습니다. 12월 말 영인의 집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모였는데 저는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정수가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미란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한 달째 등산도 안 나오고 만나도 멍하니 있고.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우리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수가 딸이랑 연락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래?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야. 그럼 뭔데? 나, 암이래. 뭐? 친구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위암, 초기라는데. 다음 달 5일에 수술해. 정수가, 영희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근데 왜 진작 말 안 했어?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 사람아, 우리가 뭐 남이야?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딸은 알아?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말 안 해? 연락도 안 되는데 어떻게 말해? 3개월 동안 한 번도 전화 안 왔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하러 가는데, 보호자 필요하다는데, 난 혼자야.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우리가 같이 갈게. 수술날. 아니야, 너희까지. 뭔 소리야. 우리가 친구지. 보호자 우리가 될게. 고마워. 근데 정수가, 영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딸한테는 알려야 해. 이건 딸이 알아야 할 일이야. 근데 민지가 올까? 오든 안 오든 알려는 줘야지. 나중에 민지가 더 후회할 수도 있어.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끼리 따로 모였습니다. 정숙이 딸한테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영희가 말했습니다. 근데 정숙이가 싫어하잖아. 그래도 이건 딸이 알아야 할 일이야. 엄마가 암 수술하는데 정숙이가 알면 화낼 것 같은데. 미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화내든 말든 딸한테는 알려줘야 해. 나중에라도 딸이 알게 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연락해 볼게. 민지 전화번호 정숙이 핸드폰에 있잖아. 다음 날 오후 영희는 정숙이 화장실 간 사이 핸드폰에서 민지 번호를 몰래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지 씨? 저는 정숙이 친구 박영희라고 합니다. 네. 민지의 목소리가 경계하는 톤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한데요. 민지 씨가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정숙이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위암이요. 초기지만 다음 달 5일에 수술한대요. 엄마가 암이라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근데 혼자 병원 다니고 있어요. 우리한테도 한참 숨기다가 며칠 전에 말해줬어요. 왜 저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민지 씨, 그건.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숙이가 민지 씨한테 연락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같아요. 3개월 전에 만났을 때 일 때문인 것 같은데. 민지 씨, 모녀 사이에 내가 낄 일은 아니지만 나도 엄마로 산 입장으로서 한마디만 할게요. 내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 없어요. 그렇다고 다 큰 자식을 언제까지 봐줘야 해요? 이제 늙어서라도 나를 위해 살겠다는데 엄마가 늙어서도 자식을 위해 시간 다 바쳐야 민지 씨는 행복해요? 민지가 흐느꼈습니다. 민지 씨, 정숙이 찾아가세요. 이제라도 얘기 나눠보세요. 1월 5일 수술 전에요. 네, 감사합니다. 민지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누르는 엄마 번호.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민지. 민지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응, 집에 있어. 제가 지금 갈게요. 30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민지야, 무슨 일 있니? 이따 봬요, 엄마. 민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부평구 상곡동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저는 민지를 데리고 거실로 들어가 앉혔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마시고 진정해. 한참 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암이라고요? 언제 진단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알았니? 영희 이모님한테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엄마가 암이라니.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고 싶었지. 근데 아프다고 연락하고 싶진 않았어. 그래도 이건 말씀하셨어야죠. 민지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 혼자 병원 다니셨어요? 응. 수술 전 검사도요? 마취과 상담도요? 다 혼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최악이에요. 민지야. 엄마가 혼자 암 진단받고 혼자 병원 다니고 혼자 수술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엄마한테 화만 내고 원망만 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야. 엄마가 갑자기 내 인생 좀 살고 싶다고 안 도와주니까 많이 힘들어서 더 서운하게 느껴졌을 거야. 근데 민지야, 엄마도 엄마 하고 싶은 거 이제라도 하고 싶었어. 저는 일어나서 장롱 위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어 합격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미대 합격 통지서.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미대 합격했었어요? 응. 1985년 21살 때. 서양화가. 저는 낡은 통지서를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어. 그림 그리면서 살고 싶었어. 근데 대학 가자마자 내 아빠를 만났어. 그리고 그의 너를 가졌지. 그래서 엄마는 학교 그만두고 그해 5월에 결혼했어. 내 아빠랑. 민지가 합격 통지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너를 낳았지. 엄마가 숨을 둘 때 저는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딸 민지에게 그동안의 마음을 꺼냈습니다. 결혼하고 너를 낳고 엄마는 이정숙이 아니라 민지 엄마로만 살았어. 그래도 엄만 우리 민지라는 그림을 그려서 너무 행복했어. 엄마.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너 키우면서 밤잠 설치고 힘든 날도 많았어. 정말 힘들었지. 근데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엄마, 저 때문에. 아니야.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어.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근데 동시에 항상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 있었어. 나도 학교 계속 다녔으면 어땠을까? 나도 그림 그리며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엄마는 그걸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 좋은 엄마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엄마,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며느리로, 엄마로, 아내로. 이정숙은 없었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내 아빠가 떠나고 나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 이제 나도 좀 나로 살아도 되는 건가 하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났어. 등산도 시작했고, 저는 현관에 놓인 보라색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가방 있지? 친구들이랑 처음 등산 갈 때 샀어. 내 돈으로 내가 고른 거. 저 가방 멜 때마다 내가 이정숙이 되는 기분이었어. 40년 만에 민지가 가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산을 자주 가신 거였어요. 응.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었거든. 근데 민지야, 그러면서 엄마가 너한테 상처를 준 거, 그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힘든 거, 내가 도움 필요한 거, 알면서도 외면한 거잖아.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이 생일 때도, 추석 때도, 엄마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엄마, 아니에요. 저야말로.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엄마를 엄마로만 봤어요. 이정숙이라는 사람으로는 한 번도 안 봤던 것 같아요. 엄마도 꿈이 있었고, 포기한 게 있었고, 힘들었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엄마가 말 안 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생각했어야죠. 엄마도 사람이신데, 엄마도 힘드실 수 있는데. 민지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가 당연히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주도 당연히 봐주실 거고, 명절에도 당연히 오실 거라고. 민지야.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네요. 엄마도 쉬고 싶으실 수 있고, 엄마도 엄마 시간이 필요하신데. 민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지야,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설명을 제대로 안 했어. 아니에요, 엄마. 제가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우리 둘 다 서로 입장을 생각 못한 거야. 저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너희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야. 알아요, 엄마. 엄마도 40년 동안 참고 살았으니까 이제 좀 쉬고 싶었던 거야. 그게 다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술도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항암 치료도 같이 다닐게요. 민지야, 넌 회사도 있고 서연이도. 엄마가 더 중요해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못해드렸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요. 고마워, 딸. 근데 엄마. 민지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수술 끝나고 회복하시면 엄마는 엄마 하고 싶은 거 계속하세요. 응? 등산도 가시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시고 엄마가 하고 싶으신 거 다 하세요. 민지야. 저는 엄마가 이정숙으로 사시는 걸 응원할게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정말? 네. 대신 가끔씩만 우리 생각도 해주세요. 민지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명절 때 꼭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전화는 가끔 해주시고 서연이 생일 때는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주 2회는 서연이 봐줄게. 화요일, 목요일 말고 다른 날로. 엄마 안 그러셔도 돼요. 아니야. 엄마도 손주 보고 싶어. 근데 주말은 친구들이랑 약속 있으면 양해해줘. 네, 엄마. 일주일 후 1월 5일. 수술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민지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으세요? 괜찮아. 초기라잖아.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수술 끝나고 나오실 때까지.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꼭 무사히 나오셔야 해요. 약속이에요. 그래, 약속할게.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복도에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 순자, 미란. 정수가 파이팅? 다녀올게.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3시간의 수술 끝에 저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민지가 보였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깨끗하게 다 떼어냈대요. 민지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만 잘 받으시면 완치될 수 있대요.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민지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아니야. 엄마는 엄마 집이 편해. 그럼 제가 자주 올게요. 매일은 못 와도 이틀에 한 번은요. 그래, 고마워.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이가 준비한 거예요. 할머니 퇴원 축하한다고.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서연이가 많이 사랑해요. 서연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민지는 약속대로 치료 날마다 함께 병원에 다녀줬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딸이 옆에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없는 날엔 저는 다시 등산 가방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4월의 어느 화요일, 저는 친구들과 함께 도봉산을 올랐습니다. 정수가 몸은 괜찮아? 응,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우리 정숙이 돌아왔네. 산 정상에 올라 탁 트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이게 사는 거지.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민지가 서연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이제 안 아파? 응, 이제 괜찮아. 민지가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해왔어요.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고마워.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지와 서연이가 돌아간 후 저는 등산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가방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몰래 넣어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좋아요. 근데 가끔은 서연이랑도 놀아주세요. 사랑해요. 저는 그 편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회복했고 손녀도 저를 이해해주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이게 현실이고 이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저는 내일 입을 등산복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보라색 등산 가방 주머니엔 여전히 서연이가 쓴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가족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합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둘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 모두의 엄마가 이정숙 씨와 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면서도 마음 한편에 자신만의 꿈과 바람을 간직했던, 이제는 우리 엄마들도 엄마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엄마를 엄마로만이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